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힐러리는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 후 서남부 지역을 통과했지만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는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번 가을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4,7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한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최다는 암과 심장 질환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약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종자는 여전히 8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리차드 비센 마우이 카운티 시장은 SNS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산불 발생 이후 이날 오전까지 85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실종자 숫자는 2,000명에 달했지만 연방수사국과 구조당국의 조사로 1,285명은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00명이 넘는 이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의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이 가운데 2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비센 시장은 전했습니다. 마우이에서 화재는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의 화재 진압률은 90%, 나머지 지역의 진압률은 80에서 85% 정도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하와이 마우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참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지역을 직접 확인하고 현황을 브리핑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우이 섬 방문 하루 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자신의 마음과 기도, 초점은 마우이 산불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맞춰져 있다면서 마우이가 이 비극을 극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 첫날부터 즉시 3건의 화재관리 지원금을 승인했고 그린 주지사가 중대 재난 선언을 요청하자마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부는 약 450명의 수색 및 구조 팀원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연방 요원을 마우이 현지에 파견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 힐러리가 서남부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연중 건조한 이 지역 일부에서는 하루 동안 1년치 강우량의 절반에 달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역대 여름철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열대성 저기압 힐러리의 중심부는 네바다주 서남부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8일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던 힐러리는 어제 멕시코를 지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감소했고 미국으로 북상해 캘리포니아 남부를 지나면서 하루 만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남부를 강타한 폭풍은 곳곳에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막 지역에 있는 휴양지로 유명한 팜스프링스에는 전날 하루 동안 3.18인치의 비가 내려 93년 전인 1930년 8월 1일에 2.03인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평균 강수량 기준으로 반년 동안 내릴 비가 6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날씨가 좋기로 유명한 샌디에이고에는 전날 하루 동안 1.82인치의 비가 내려 46년 전 기록을 깨고 역대 8월 강수량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는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무릎까지 빗물이 차오른 샌디에이고 노숙자 밀집 지역에서는 13명이 소방대에 구조됐습니다. 팜스프링스와 가까운 렌초 미라지에서는 종합병원인 아이젠하워 메디컬 센터 응급실이 침수돼 직원들이 몇 시간 동안 물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팜스프링스에서는 3개의 주요 도로가 폐쇄됐고 침수 지역에 사람들이 고립돼 구조된 사례도 최소 3건이 보고됐습니다. 팜스프링스 경찰국은 911 응급 전화 회선도 끊겼다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 시 911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에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감염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는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백악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주사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예방주사, 그리고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 관계자는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집계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입원 증가세가 포착됐다며 이번 계획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반적인 감염 수준은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들은 최근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업데이트한 자사 백신이 이번 추가 접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모더나는 자사의 최신 백신이 코로나19 변이종인 EG5, 일명 에리스와 FL1.5.1 포낙스에 효과적이라는 초기 데이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 에리스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은 물론 한국에서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0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관심 변이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노바백스와 화이자, 바이오엔텍 등도 면역 회피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를 겨냥한 백신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백신이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오동윤입니다. 공화당의 첫 대선 예비선거 토론이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예비선거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오는 23일 예정된 토론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 참여하는 대신 폭스뉴스의 전 앵커인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폭스뉴스 전 앵커인 칼슨은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는 인사인데 최근 폭스뉴스로부터 뉴스 진행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전에도 당내 경쟁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것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왜 1에서 2%, 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으로 밤새 자신을 때리는 것을 허용하겠느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당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불참이 자신들을 제2의 후보로만 보이게 할 것이고 자신들의 공격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 대선 후보 지명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화당 후보 지지 서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4,7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NBC 방송은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를 인용해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어린이 4,75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총기 사건은 교통사고와 약물 남용, 암을 제치고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아동 청소년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 청소년이 4,300명이 넘었던 전년보다 9%나 늘어난 겁니다. 앞서 2021년에는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 청소년이 2018년과 비교해 무려 42%나 급증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치가 급증한 원인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집안에서만 지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듬해는 감소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런 예상을 깨고 총에 맞아 숨진 아동 청소년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한편 2021년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 중 80% 이상은 19세 이하 남성이었고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이 총기 관련 사망 사건의 82.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총기 사망 사례 가운데 64.3%는 살인이었고 29.9%는 자살이었습니다.
나머지 3.5%는 의도하지 않은 부상이었습니다. 또 총기 관련 살인사건 가운데 흑인 아동,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67.3%였고 이 비율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기 관련 자살 사건의 경우는 백인 아동,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78.4%였습니다. 뉴욕 노스웰 헬스병원의 채던 사티아 소아외과 의사는 총기 사망 사고는 주요 공중보건 위기 중 하나라며 구조적 불평등과 인종차별, 보건의 사회적 결정 요인, 식량 불안정성 등이 총기를 포함한 모든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한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최다는 암과 심장 질환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당시 1,000명을 훌쩍 넘으며 급증했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해 6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잠정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암으로 사망한 한인은 1,989명으로 2021년에 1,908명과 비교해 4.2% 늘었습니다. 또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한인은 1,350명으로 2021년에 1,242명과 비교해 8.7%나 증가했습니다. 두 질환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한인 사망 원인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한인의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는 3위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505명, 알츠하이머 392명, 의도치 않은 각종 사고 373명, 코로나19 373명, 당뇨 289명, 자살 235명,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신장질환 187명,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 15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과 자살,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은 2021년도보다 소폭 늘었고 나머지는 줄었습니다. 전체 한인 사망자 수도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2021년에는 863명을 기록하며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에 올랐었지만 팬데믹이 안정화되면서 2022년 큰 폭으로 감소해 6위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무려 1,159명의 한인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후 2021년 863명, 2022년 373명까지 합해 3년간 총 2,395명의 한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모든 인종을 합한 집계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심장질환이었고 암이 2위를 차지했지만 한인의 경우는 암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버스와 전철 요금이 올랐습니다. 대중교통 1회 탑승 기본 요금은 종전 $2 75센트에서 $2 90센트로 인상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부터 버스와 전철 등 뉴욕시 대중교통 1회 탑승 기본 요금을 종전 $2 75센트에서 $2 90센트로 5.5%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버스와 전철의 일주일 무제한 탑승권은 종전 $33에서 $34로 $1 인상됐고 30일 한 달 무제한 탑승권은 종전 $127에서 $132로 $5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MTA의 익스프레스 버스의 기본 요금은 종전 $6 75센트에서 $7로 오르고 7일 탑승권은 종전 $62에서 $64로 $2 인상됐습니다. 아울러 터치형 요금 결제 방식인 옴니는 이날부터 이용자 우대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매주 월요일에 시작해 일주일 내 12회 탑승하면 13회 탑승부터 일요일까지 무료 탑승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앞으로는 월요일 시작이 아니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요금도 이날부터 구간에 따라 최대 4.5% 인상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만들어진 20회 할인 티켓은 사용이 중단됐고 이날 이전에 구매한 20회 할인 티켓은 60일 이후에 만료됩니다. 또 시티 티켓의 경우는 $7짜리 피크 시간대 티켓을 신설했습니다. 오프 피크 시간대는 기존대로 $5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MTA는 앞서 지난 6일부터는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결제 방식에 따라 6에서 10% 인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영업을 시작한 무인 택시 크루즈가 운행 일주일 만에 운행 차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인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로보택시 운행 차량 대수를 50%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MV는 성명을 통해 최근 크루즈의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완료되고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때까지 즉시 활동 중인 운행 차량을 50%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크루즈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낮에는 50대, 밤에는 150대만 운행하게 됐습니다. 당초 낮에는 100대, 밤에는 300대를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샌프란시스코 시내 텐더로인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는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로보택시 크루즈가 파란불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때마침 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크루즈는 소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친 뒤 멈춰 섰습니다. 지난 18일 크루즈 총괄 매니저인 그레그 디트리히는 블로그를 통해 이번 사고는 주변을 보기 어려운 교차로 건물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며 소방차가 빨간 신호를 지나치기 위해 잘못된 차선으로 주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11일에는 크루즈 택시 10대가 해변의 한 거리에 멈춰서는 바람에 15분 이상 차량 정체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최근 공개한 2024 회계연도 재량 지원금에 따르면 뉴욕 한인봉사센터, 뉴욕 한인가정상담소 등 10개 한인 비영리단체에 총 181만 1217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208만 1662달러와 비교해 무려 12.99%, 27만 445달러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지원금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 회계연도보다 약 6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한 해 만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한인 비영리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경우 82만 3,217달러로 전년 대비 5.9% 줄었고 이어 뉴욕 가정상담소가 80만 8,000달러로 5.3% 감소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KCC NY 오리지널스 웹툰 시리즈를 내년 5월까지 문화원 소셜미디어 플랫폼 @KCCNY를 통해 기획 연재합니다. 일상툰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한 2세 작가 이다미와 박메리 작가는 KCCNY 오리지널스를 통해 평범한 일상 속 한국 문화 에피소드를 재치 있게 그려내며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 이다미 작가는 지난 7월 링컨센터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현장감 있게 전달했고 멀즈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박메리 작가는 계산대 앞에서 서로 밥값을 내겠다고 싸우는 한국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아내 독자들로부터 깊은 공감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올해부터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 미성년자의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면서 최소 2만 4천 명 이상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뉴저지 패밀리 케어에 가입했습니다. 당초 예상치인 1만 6천 명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에 따라 불체 신분의 아동에게 뉴저지 패밀리 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소득이 연방 빈곤선 355%, 4인 가족 기준 월 8,875달러 이하면 뉴저지 패밀리 케어 건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어 안내도 제공됩니다. 오늘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지난 2월 17일부터 지난달 22일 사이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 타코마시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밀크쉐이크를 마신 손님 중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 햄버거 가게가 판매한 밀크쉐이크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오염된 육류나 유제품에서 자주 발견되고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식중독균의 일종입니다. 보건당국은 아이스크림 기계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리스테리아균이 생겼고 이 균이 밀크쉐이크에 옮겨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